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제주지검에 고유정을 고소했습니다.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한 겁니다. 이로써 이 사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은 고유정과 현 남편 사이에 현 남편이 데려온 아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고유정의 범행을 의심하고 있었던데 이 현 남편까지 고유정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더욱더 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셈인데요. 또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고유정이 건넨 음료수를 내가 받아 마셨다. 과연 그 음료수 안에 고유정이 무언가를 탄 것은 아닐까? 경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결승전이 열리는 결승의 땅 우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밤잠을 미루고 대한민국의 우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관련된 소식들 이틀 전에 미리 오늘 한번 결승 경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뉴스도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한민국 우리 U20 청소년들이 축구팀이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정해서 폴란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해외 순방이라는 게 워낙 정상들 간의 일정이기 때문에 조정하기도 복잡할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이 폴란드까지 간다는 게 또 막상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적이지 않지만 문 대통령이 과연 폴란드에 가서 우리 대표팀의 결승 경기를 응원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작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무한전진, 정정용호, 무패행진, 우크라이나. 뭔가 지금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결승에서 맞붙는 두 팀이 묘하게 닮았다는 겁니다. 두 감독 모두 다 유소년 축구팀을 이끌었던 유소년 축구 지도자라는 점도 묘하게 닮았고 또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말로 실용적인 경기, 힘을 쓸 때만 쓴다는 거예요. 굳이 힘 안 뺀다는 겁니다. 이런 축구 행태, 패턴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매 경기 한 골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 골 차이로 승리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한 골을 넣고 탄탄하게 골문을 잘 걸어 잠근다. 수비력이 탄탄하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뚫기 어려운 방패를 갖고 있는 이 두 팀이 닮은 골을 넘어서야만 하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제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강인이 우리 대표팀에 있고 또 수문장 이광현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술과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기 때문에 이참에 결승컵을 거머쥐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쳐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고 이호 여사의 조화 전달을 하러 판문각에 왔는데 우리 통일부가 1분 45초 되는 이 김여정의 영상을 통째로 소리 하나 안 들리게 무음 편집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원본 공개 약속을 어긴 셈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음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통일부가 너무 북한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박지원 의원조차도 통일부가 왜 이걸 무음 처리했는지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검찰에 고유정을 고소했습니다. 내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애초에 자다가 질식했나 봐요 라는 입장을 경찰 조사에서 밝혔던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라며 고소를 한 겁니다.
이틀 만에 집에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숨진 아이. 경찰은 이 아이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라고 보고 있던 차에 남편까지 아내를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은 질식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오만 해역에서 유조선 두 척이 어뢰의 공격으로 피격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선박이 지금 어뢰에 피격돼서 가운데가 불꽃이 일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발의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선박뿐만 아니라 일본의 선박도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마침 이란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이 발생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몸 낮췄던 한유총 다시 반기 들었다. 법인 취소 등 한유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는데도 전국을 돌면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이거 유치원 3법, 이거 없애야 된다. 어떻게 대응하라. 라는 대책을 설파하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유총을 탈퇴한 원장님들에게도 너희들은 방해꾼이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공개한 것,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박용진 의원과 또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 한유총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잘생긴 손소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교육의 아이콘 박용진 의원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님 모셨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요즘 그 시사평론계에 굉장히 젊은 피, 뜨거운 피, 장혜찬 평론가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함께 결전지 입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고유정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국면. 과연 고유정 현 남편의 아들을 고유정이 죽인 것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마양 무마 양현석 대표의 사진과 함께 마양 무마 물음표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본인의 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라고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겁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의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 현 남편이 고유정을 살인죄로 고소했습니다. 어제 고유정의 현 남편 A씨가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아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검찰은 강력검사 4명, 전담수사팀 구성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국과수가 당초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부검 결과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질식사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이나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고유정이 약물, 수면제, 어떤 그런 화학적 약품을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한다. 뭐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의 의붓아들, 현 남편의 친아들이죠. 이 사망에서도 뭔가 어떤 이런 약물이 연관돼 있지는 않을까라는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는 아들의 시신에서는 약물과 독극물은 현재로서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의미심장한 건 고유정을 고소한 이 현재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날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음료를 주었고 잠이 쏟아져서
잠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아이가 내 발에 눌렸는지 어떤 건지 전혀 모른다라고 남편이 경찰에 진술했던 게 이제야 좀 뭔가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편이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잠에 빠진 그 사이 과연 고유정과 사망한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야, 이게 뭐 반전의 반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했어요. 예. 근데 보통 고소라는 거는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남편이 피해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뭐 배우자나 직계 친족 등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어요. 또 그 규정을 이용해서 이제 친부가 고유정을 고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는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소장은 제주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청주와 제주 사이에서의 어떤 수사의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약물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부검을 한 그런 의붓아들 몸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즉 당시에 현 남편에게 약물을 사용해서 현 남편이 깊게 잠들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 음료. 그렇습니다. 저 음료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요도제를 투입해서 그 향도 없고 맛도 안 나거든요. 그걸 섭취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잠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제주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역시 졸피뎀 성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수면 유도제를 범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지금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좀 의문이잖아요. 예. 물론 경찰은 지금 현재 남편과의 어떤 그 관계를 흔들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고유정이 현 남편의 고소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망한 사람이 이제 고유정의 전 남편, 지금 현 남편과의 사이를 당연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의붓아들 사망했잖아요. 물론 고유정이 가해 행위를 하고 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역시 생존에 있었다면 현 남편과의 사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고유정이 정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끔찍한 범죄의 동기까지 되었던 그런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했다. 이거는 고유정의 어떤 심경 변화, 네, 또는 고유정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이 사실이 고유정에게 전달된다면 앞으로 고유정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진술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익찬 평론가, 손소 변호사의 분석대로 경찰이 말한 고유정의 이 범행 동기가 현 남편과의 새로운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떤 집착,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례대로 고유정이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남편, 고유정이 그토록 지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본인을 고소한 것이 지금 사건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이렇게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과는 고유정의 예상을 처음으로 빗나가게 되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고유정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초로 충격을 받고 예. 본인이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 이제는 현 남편의 고소로 인해서 완전히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이 의붓아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유정이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범죄만 봐도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붓아들이 이 친아버지, 친부의 고유정 현 남편의 다리 밑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 했거든요.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고유정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 수면제 성분이 든 약품을 먹고 잠들었는데 아들 몸 위로 다리를 올려놓는다? 우리가 수면제 먹고 자게 되면 보통 죽은 듯이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자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아들의 몸 위로 다리를 올려놓은 채로 발견되게 했다? 이 모습마저도 고유정이 연출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부검을 우려해서 일부러 4살 의붓 아들에게는 약물을 안 투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살짜리 아들이라면 이 고유정이 약물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평소에도 전 남편에게 막 핸드폰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을 때 당시에는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설마 하고 현 남편이 고소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드러나자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늦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함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고유정의 어떤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고유정이 보이고 있는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허은하 소장님, 네. 오늘 상당히 흥미롭고 또 어찌 보면 비극적인 고유정의 행동 패턴이 지금 또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망한 의붓아들. 네. 내가 키울 테니 남편에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아이는 숨졌고 어찌된 연유인지 이 남편은 고유정이 건넨 음료를 먹고 잠에 빠졌다. 그런데 본인이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숨졌는데 고유정이 장례식에 불참을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새롭게 확인됐어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다. 함께 살았던 남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죽은 아이가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 재혼한 남편의 지금 심정은 어떨지. 내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와 함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유정의 지금 행동들은 너무나 다 하나하나가 치밀하잖아요. 치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이러한 예측을 하고 분명히 이 아이도 고유정이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의문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고유정이 경찰서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자꾸 옷이 바뀌어요. 고유정이 옷이 바뀌고 있다. 저는 원래 슬리퍼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슬리퍼는 일부러 그 경찰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슬리퍼를 신게 하면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긴다라고 했는데 옷도 제공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은 추리닝, 어느 날은 저렇게 치마를 계속 입고 있는데 저 또한 어떤 치밀함에 무언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연출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이제는 고유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끔찍한 치밀함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제 온몸이 떨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만나면 다 고유정 얘기합니다. 예. 네. 정말 그만큼 충격이 크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주목됩니다. 예, 장례식장에 불참한 고유정. 고유정은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 현재의 남편의 아이가 죽었고 이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에 왜 새 엄마의 입장으로서 장례식에 불참했던 걸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장례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항의를 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왜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 새엄마가 장례식장도 안 가는 것이 너무한다, 너무한 일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도 고유정을 책망했던 부분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고유정이 되게 치밀하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 너무나 그 차분한 표정을 짓게 됐을 때 자기가 치밀하게 했던 무언가들이 들통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의 그 행동들과 그 비언어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거짓말이라던가 어느 것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딱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고유정 같아서는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흘리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유정의 머리에서는 치밀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되긴 합니다. 예, 고유정이 일종의 반격을 시작한 걸까요? 고유정이 수사기관 측에 내가 다친 오른손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보시죠. 고유정이 본인이 다친 손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다친 이 손이 나의 결백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다. 이런 논리인데 남편의 성폭력 시도를 막으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다 입은 상처다. 지난 10일 고유정 측이 우발적 범행의 입증을 위해서 법원에 다친 오른손을 증거 보존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다수의 CCTV에도 고유정이 범행 이후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5월 28일에
마트에 세정제 등을 환불하러 왔을 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고유정의 오른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붕대를 감고 고유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세정제를 환불할 때 분명히 저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요. 그리고 5월 29일 역시 범행 이후에 고유정이 철물점에서 범행 현장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을 살 때도 역시 고유정이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또 철물점 주인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 보였던 영상을 저희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도 고유정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도 오른손에 고스란히 붕대를 감고 이동을 하는 모습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른손 붕대에 대해서, 오른손 상처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님, 증거 보존. 그런데 이 신체의 상처에 대해서도 증거 보존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과거 사례가 있죠. 네, 김근태 전 의원, 전 장관. 전기고문당한 상처, 예. 그리고 또 딱지, 여기에 대한 그 증거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절차를 다 진행했지만 안기부의 외압에서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거든요.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고유정도 증거보존 청구를 했는데 이게 증거보존이라는 말만 들으면 손을 그럼 뭐 치료하지 말고 또는 씻지 않고 그대로 놔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증거보존 청구 규정이 184조 형사소송법에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열리기 전에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증거보존 신청 중에서도 신체 감정일 거예요. 즉 이 오른손을 재판 전에 지금 빨리 감정인의 의사를 선정해서 그 의사가 신체 감정을 하자. 그리고 지금 그 고유정 오른손에 있는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예. 이거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나중에 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건데요.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감정을 미리 해봤지만 이게 공격 행위 또는 살해 행위 후에 그 처리 행위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 정말 고유정의 주장대로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인지 판단 불가. 판단 불가. 네, 첫 번째 가능성. 또 두 번째, 정말 고유정의 말대로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판단될 가능성. 예. 또는 세 번째, 고유정의 말이 거짓말이고 살해 과정에서 또는 그 후 처리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판단된 가능성. 세 가지가 다 열려있긴 하거든요. 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특히 오른손의 상처가 계속해서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볼 때 다 뭐 치료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위가 어디인지, 정도가 어떠한지, 특히 방향이 어떠한지 이걸 본다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생긴 상처인지를 어렵지 않게 감정인 의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고유정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뭐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 증거보존 신청이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박용진 의원님, 고유정이 상당히 치밀하다. 그래서 일반 범죄자들보다 한 수, 두 수를 더 앞으로 내다보고 앞에 닥칠 가능성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준비하고 때로는 경찰의 수사를 혼선시키는 모습을 저희들이 봐왔는데 지금 손수호 변호사의 분석대로 이 증거보존 신청이 고유정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고유정이 어떤 그 일말의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한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고유정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안 나오던 목요일, 금요일까지 지금 나오는데 이번 주 내내 저 고유정 얘기를 해서 사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다. 주변 분들도 이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마음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경찰이 초반부터 좀 수사를 똑바로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일부 사설에서 경찰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겠냐 하고 뭐 비판적인 글도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는 갑자기 지금 사실 저는 저 기사를 어떻게 읽었느냐면 경찰 측에서 요청한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으로 지금 고유정 측에서 그렇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거 빨리 그 증거 보존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어라?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 뭔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있다. 제가 볼 때 아까 화면 보니까 고유정 씨가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들더라고요. 다친 손인데도 불구하고. 예. 오른손잡이일 테고 이 오른손으로 저는 당연히 범행 후에 뭐 사체 처리를 하다가 이렇게 다친 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법적 방어를 위해서 이 다친 손을 증거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상황까지를 계산하고 본인이 방어했을 때 다쳤을 각도 혹은 그런 상처 이런 것도 뭐 미리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게 아마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이렇게 한 경우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전혀 다르게 형량이 나온다고 이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유정이 만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저걸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미리 준비한 상처일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수사 당국이나 우리 여기서 좀 예리하게 좀 보고 이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경찰이 하다가 또 고유정한테 한번 또 당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손이 다치면요 무거운 걸 못 들잖아요. 근데 저 지금 낙스 같은 거라던가 그런 무게가 1.5리터 정도 되는 무겁죠. 게 무겁거든요. 지금 들잖아요. 근데 계속 들어요. 무거운 짐을 계속 오른손으로 들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프면 이 손에 무언가를 올리지 않아요. 예. 근데 모든 짐을 계속 말씀하셨던 오른손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땐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 무언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들이 저 CCTV 영상도 확실하게 분석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고유정에 의해 정말로 잔인하게 살해된 이 전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사 과정 중에 있었던 학생이었는데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숨진 남편의 스승이 오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이었다. 대부분 성적도 A+를 맞았다. SCI 논문도 2-3개 이상 쓸 정도로 연구 성과가 탁월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위 학생이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우고요. 김 장관님. 일단 고유정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더 안타까운 게 참 나쁜 여자 만났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던 젊은이였다. 그리고 좋은 박사과정 아빠였다. 학생이 돈도 없을 텐데 양육비까지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꼬박꼬박. 제가 여성가족부 있을 때 보면 한부모 가족들에게 멀쩡하게 잘 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못된 아빠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직 대학원생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원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받아서 강의료 받고 있고요. 시간 강사들 강의료라는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사실은 그 정도면 본인 연구비나 생활비 대기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꼬박꼬박 양육비를 아들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고유정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SCI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인용되는 국제 색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에서 그리고 완전히 전업 학생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알바까지 한 학생이 SCI급 논문에 이렇게 2-3개 이상 올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거의 밤잠 나오고 설쳐가며 못 자가며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랬다는 그런 거예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지인데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이 학교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기자들이 밝혀낸 내용이 뭐냐면 그럼 뭐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저 대학원의 학부에 이 고유정 씨하고 부부가 같이 다녔다고 해요. 캠퍼스 커플이었다. 네, 6년간 연애를 하고 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한 6년 연애를 했는데. 그러니까 6년간 연애를 하고 또 같이 살면서 아들까지 낳은 사람을 그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죽일 정도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 남동생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재혼했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요? 가족도 모르게 재혼을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제가 알면 알수록 이상한 사람이고 남편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의붓아들 죽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부터 해서 이제 점점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 얘기까지 덧붙이자면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똑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 그리고 이
방어하다가 생긴 살인죄에 대해서는 각각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 예. 계획적인 범죄면 이 소위 그 가중 요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어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감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사형에서 언도하자 또는 그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여론까지. 만약에 이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 또는 방어적인 범죄가 되면 살인 이라 하더라도 사형 언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법원 양형 기준까지 다 보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잔인하지만 치밀했던 이 고유정의 행각과 모습이 지금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아이콘의 리더, 이 가수 B.I.C가 약물을 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YG의 대표인 양현석 대표가 사실상 이 B.I.의 경찰 마약 수사를 무마시켰다. 그리고 이 제보자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 하나하나 전해드리기에 앞서 도대체 이 아이콘의 리더 B.I.가 사려했던 약물 LSD가 과연 어떤 약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영국의 일간 매체인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LSD 약물을 복용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이 변천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함께 보시면서 허나 선생님의 또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LSD를 복용한 후 15분 뒤에 본인이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45분이 지나자 자화상이 점점 변하고 1시간 45분이 지나자 처음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2시간 15분 LSD를 복용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3시간 30분 사람의 형태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4시간 45분이 지나자 본인의 자화상, 본인이 이렇게 인식하고 급기야 6시간이 지나자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본인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6시간 45분, 8시간 45분이 지나자 더욱더 이 환각 증세가 심해지고 8시간이 되면 뭐 거의 정신적으로 폭발한 상황. 9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자화상. 자, 함께 보시고 있는데요. 허나 소장님, 이것을 영국의 이 데일리 메일도 이 LSD가 얼마나 이 뭐랄까요 환각작용을 불러일으키냐를 정말로 그냥 단숨에 보여주는 어떤 증거죠. 그렇죠. 이제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 심리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자체에서 자신의 자아도 발견하고 자신의 심리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변화들을 해 나가는 치료들을 하거든요. 저 그림을 보면 자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우선 색으로 생각한다면 노랑이랑 주황색 같은 경우는요. 밝고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창의적인 주황색은 창의적이고 또 노란색은 밝고 명랑하고 이러한 색깔이라면 점점 더 그 색이 진해지다가 보라색이 되잖아요. 예. 보라색은 긍정적인 색이기도 합니다만 부정적인 것도 함께 갖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뭐 우아하거나 아니면 신비롭거나 고귀하다라는 게 있지만 부정적일 때는 고독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쩔 땐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색인데 그렇게 점점 더 색이 변화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화상을 그릴 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그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 분이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이 사라지죠. 예, 눈동자가. 3시간 30분부터 눈동자가 사라집니다. 네, 눈동자가 사라진다는 건 이미 자아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이제 선처리인데요. 선처리가 점점 더 이렇게 세지죠. 강해지고 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아상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는데 8시간 45분쯤에 나왔던 그림 자체는 지금 온몸을 그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머리가 더 많이 크고 이제 이 헤어를 저렇게 많이 그리는 건 그 어떤 성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에서 그 숫 갖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8시간 45분이 지났을 때는 막 머리가 다 온몸을 차지하는 듯하게 그렸다는 것. 결국 색이라던가 선이라던가 눈, 동자를 보면서도 엄청나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환각 증세를 충분히 일으키는 그러한 약
같은 거라고 그림을 보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이 아이콘의 리더 BI의 LST 마약 혐의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바로 이 BI 씨와 카톡을 주고받았던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가수 연수생 출신의 여성인 A 씨가 BI와 그 카톡을 대화를 나눴음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양윤석 대표가 이 사건에 무마를 하고 본인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보시죠. BI를 제보한 A 씨 주장이에요. 양윤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쉽다. 그러나 우리 소속사는 마약 검사에도 안 나온다.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검출되면 일본 보내서 마약 성분 빼내고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제보자 A 씨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부터는 좀 달래기 시작합니다. 내가 충분히 사례도 하고 야 이름 불렀겠죠 누구야. 내가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건들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진술을 번복해라. 라고 양윤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A씨가 주장을 했고 어찌된 연유인지 A씨가 경찰에서 1차 진술 때는 BI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다 진술했지만 양 대표를 만난 시점 이후에 본인이 진술을 뒤집었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윤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A씨의 주장인데 손수호 변호사님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같은 증언이 실질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보자 A 씨의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그 회유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YG 측은 그런 일 없었다라는 반박을 일단은 내놨습니다. 누구 말에 맞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이 사건이 그냥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즉 여러 형태의 재판으로 이어질 테고 또 그 중에는 또 형사 재판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A 씨뿐 아니라 양현석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을 허위로 하면 유증죄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이 두 명의 인물이 이 두 인물이 어떠한 증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또 관련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경찰에서 BI와였었던 일들을 다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진술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 A씨의 휴대전화가 다 압수돼서 그 내용들을 경찰이 다 파악을 한 후였습니다. 그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 번복을 한 거고 그래서 BI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다. 즉 이런 그 마약 또는 향정수성 의약품 등의 어떤 마약류 관련해서 이렇게 체포된 사람의 어떤 휴대전화에서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함께 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진술까지 나왔는데 그 후에 번복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고 조사를 안 했다면 만약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그 이유가 뭔지 누가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혹시라도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던 것은 아닌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그런 대화가 장난삼아 한 게 하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철저하게 추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찰이 왜 BI를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A씨 측은요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양윤석 대표가 무마했고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한 건데 지금 장희찬 평론가 이 A씨가 지금 해외에 있는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심경 글을 지금 올리고 있죠. 네, 오늘 본인의 SNS에 심경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A씨가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유명인입니다. 본인이 연예인이 된 적은 없지만 다른 또 매우 유명한 연예인과의 구설수에 휩싸이기도 했었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동안 본인에게 드렸던 어떤 편견의 시선들을 제하고 이번 사건은 별개로 좀 봐달라. 제 인성과 별개로 봐주길 부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A씨가 심경을 바꿔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뭔가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공익 제보,
공적으로 봤을 때 이 YG라는 대형 기획사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틀 뒤에 귀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나 수사당국에서 아마 이 A씨 참고인 조사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콘의 전 리더였던 BIC가 약물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고 YG의 소속 가수였던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의 총경과 사적으로 뭐 대화도 주고받고 접대도 했던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속 가수를 데리고 있던 YG의 회장 같은 경우는 총경이 아니라 얼마나 고위직 경찰과 연관이 돼 있길래 조사도 안 받느냐. 국민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현석 회장이 이제는 뒤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전면에 나와서 정말 사원을 걸고 해명을 해야만 한다. 지금 벌써 대학가에는 대학 축제 시즌인데 YG 가수들 섭외했다고 하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총학생회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YG 가수 누가 됐든 간에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YG에서 양현석 회장이 절대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버닝썬 사건부터 해서 BI 사건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은 경찰이 꼭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접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경찰이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수사가 부실하냐, 뭐 유착이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중심에 YG 관계자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A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 변호사는 정말 누가 선임했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A씨의 진술의 신빙성부터 가리면은 단초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하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됐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대낮에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서 이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남성의 양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었고 경찰이 도착을 했고 경찰이 지금 다급하게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뛰어가서 범인을 제압한 건데 이 남성 도대체 왜 흉기를 들고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보시죠. 어제 오전 10시 23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이에요. 47살의 한모 씨가 흉기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녀에게 약을 가져다 주고 나오던 65세의 할머니 위모 씨가 지금 폭행을 당했어요. 1차 가격을 한 거예요. 그 흉기범이. 그리고 이후에 마주치던 지나가던 김모 씨, 33살의 여성에 대해서 2차 가격을 합니다. 쓰러진 위 씨를 보고 밖으로 나온 어린이집 교사 문모 씨, 30살 여성인데 3차 가격을 합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한 씨는요, 1km 떨어진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목격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먼저 신고를 해서 달려가면서 저 사람도 있고 경찰차가 이 나무 앞에 나왔었어요. 휘두르고 경찰 쪽으로 달려가는 경찰이 우리 거의 3번 모아서 피해자가 쏘고.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있고 또 우리 애기가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좀 더 많이 놀랬죠. 지금 여성 3명, 할머니 1분, 그다음에 30대 여성 2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어린이집에 3세 이하 어린이가 50여 명이 있었는데요. 피해 입은 성인 3명 중에 그 마지막 그 어린이집 교사가 본인이 맞았지만 이 흉기범을 마주치자마자 어린이집 문을 재빨리 좀 잠갔다고요. 아찔할 뻔했어요.
약간 시간을 벌어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려고 한 상태로 본인이 나가서 몸으로 막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 막은 거다. 살신성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 쪽으로 이게 이 범인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문을 잠글 시간이고 문이 하나만 잠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쪽도 잠그고 다 잠가야죠. 아이들이 그 안쪽 문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 같아서 이 교사분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잘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 때 사실은 피해셔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어린이집 교사분은 지금 피하면은 아이들이 다칠 수 문제가 있기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참 이게 지혜롭게 선처를 잘하셨는데 본인은 다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도대체 이 흉기범이 왜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경찰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가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친형을 만나러 왔다. 이 한 씨의 친형은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전에 돈을 빌려달라는 동생 부탁을 거절한 이후 한 번도 왕래한 적이 없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흉기를 들고 나타나서 관련 없는 마주친 사람들 여성 3명을 흉기로 때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손소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형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정말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더 아주 끔찍한 일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끔찍한 일입니다만 생각입니다만 만약 정말 어린이집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학교처럼 이렇게 한 명의 성인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소, 그런 그 공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빨리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연구와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가 날 때, 총성이 들렸을 때 아이들한테 바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평소에? 예. 그러니까 응급 벨이 울리고 요소리가 났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공간에서 문을 잠그세요라고 훈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이제는 우리도 훈련을 해야 한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 아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아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아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오거돈 부산시장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이고요. 북한의 김여정, 그리고 좀 유명한 드롭 놀이기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김재동, 김어준, 그리고 주진우 씨.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부인 심상의 여사가 황제 관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지인 10여 명과 함께 부산시립미술관을 찾은 게 화근이 된 건데요. 문제는 그날이 미술관이 문을 열지 않는 일반인은 출입을 엄두도 못 내는 정기 휴관일이었던 점. 게다가 학예사와 관장의 수행을 받으며 전세 낸 것처럼 무려 1시간 반가량 지인들과 함께 사람이 없는 한적한 미술관을 그야말로 단독 관람을 했다는 건데, 이에 심 여사가 남편 오거돈 부산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의 자산을 마치 개인 소유인 양 특권을 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심 여사는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라는 다소 아리송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호화 관사로 시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오 시장에 이어 부인 심 여사까지 휴관일에 미술관을 관람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부인 심상의 여사의 해명 함께 살펴볼까요? 해외 갤러리 관계자들에게 휴관일에 미술관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산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장해찬 평론가 동네가 이 동네 아니에요? 네, 저희 바로 집 앞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 휴관일에는 일반인이 관람하는 거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꾼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텐데 관장과 학예사까지 수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심상의 여사 해명처럼 해외 갤러리들도 특별한 VIP들에게 전시를 오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자선 행사를 하거나 문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관계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심상의 여사가 정말 이 해명처럼 떳떳하다면 이 자리에 한 10여 명 정도의 지인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산시 문화예술 정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신원을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단순 관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뭐 어떤 공공의 예술적 목적이었는지. 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인들에게
이 전시관을 보여준 것이라면 더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게.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면서 특권을 없애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 전국의 모든 공공단체의 시도지사 관사에서요. 시립미술관이 소유한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곳 딱 한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하도 비판을 많이 하니까 6월 달에 이제 반납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시민들이 즐겨야 될 공공의 자산을 시장이 머무는 관사에 전시한 유일한 부산시가 대체 어떻게 특권을 없애고 있다는 것인지 오거돈 시장님께도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대목이고 또 지난 11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과 도지사들 직무 수행 지지도 5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사전에 지금 고지해야 되는 자료가 있을 때만 방송에서 언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순위를 말할 수 없겠네요. 말할 수 없다는 점도 제가. 그러나 제가 왜 꺼냈을지 아마 알아서 추측들 하실 것 같고요. 예. 지금 오거돈 시장님이나 이 여사님 같은 경우도 집중해야 될 문제가 정말 만족도 낮은 이 수행 지지율 그리고 이 주민들의 불만을 좀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활을 걸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본인 관사에 10점이나 되는 이 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전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휴일에 이렇게 지인들 대동해서 미술관 문 닫은 미술관 문 열어서 관람할 때가 아니라는 점. 이 부산 경남 이 PK 지역 주민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생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박윤진 의원님. 예, 어쨌든 현직 부산시장의 부인이 지인들과 함께 부산 시립미술관의 관람을, 휴일 관람을 즐기고 거기에 관장도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글쎄요.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정말로 갑질이네요. 그리고 특권을 이용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지역 문화예술의 뛰어남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신다면 그 대상이 누군지를 밝히시고 관련된 해명을 좀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우리 시민들의 민도 그리고 국민들의 민도가 이런 경우들을 이른바 갑질 혹은 특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냥 엉뚱한 해명 이렇게 좀 아리송한 해명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얘기를 하시고 해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풀 주인공이었고요. 이번엔 두 번째 하풀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통일부가 고 이희호 여사의 조의문을 전달하는 판문점 영상을 통째로 무음으로 편집해서 논란입니다.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당시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대신 촬영 영상을 편집 없이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건데 마치 무성 영화처럼 무음 처리된 1분 45초의 영상 후반부에는 더군다나 클로즈업된 김정은의 조화만 덩그러니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에 통일부는 내부의 문제다라면서 북측의 요청은 없었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원본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굉장히 유능하고 조리 있게 말씀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논리도 정연하고 정부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무음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지원 의원조차도 통일부가 왜 무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던 것처럼 현재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정부가 너무 북한의 눈치를 보다 보니 조의문을 전달하려 온 김여정의 목소리까지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알아서 편집을 해준 것 아니냐. 너무 눈치 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 장면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는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 가지는 태도가 뭔지를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언론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말 격에도 맞지 않게 너무 우리 쪽에서 우르르 당은 아니라고 그랬죠. 정부하고 청와대 나가가지고 네. 이렇게 받아왔는데 북한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만 무금 처리를 한다. 북한에서 방송할 때는 소위 그 백두혈통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획한 음성만 전달을 하고 자막 처리하고 그렇게 뉴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자연스러운 저런 모습은 북한 방송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했대요, 미리. 왜냐하면 요 앞에 있었던 몇 번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자꾸 편집을 해서 주니까 이번에는 그냥 좋은 뜻으로 조의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취재해달라 그랬더니 처음에 해줄 것처럼 하다가 뭐 돼지 열병 같은 게 있고 뭐 유엔사 허락받아야 되고 하니까 직접 취재 안 된다. 그 대신 원본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음 처리를 해서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담당자들이 윗선을 설득 못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면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혼자 그냥 읽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자단하고 약속 어기고 그냥 영상만 니네가 쓰려면 써. 말은 우리가 안 줄게.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에는 그렇게 알아서 설설기고 언론에는 매번 약속을 어기고 정부가 그렇게 있다면 과연 누구하고 더 소통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별거 아닌 얘기들이 일상적인 얘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계속해서 영상을 공개 안 하니까 아니 저 김여정과 정용 실장 사이에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주고받았는 거 아닌가 궁금한 거죠. 아니 특별한 얘기가 있었으면 그 부분만 사실은 편집을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정확하게 저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일부가 좀 지나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 오고 가는 대화나 메시지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날카로운 경우들이 많아서요. 자칫 외부로 그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 불필요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추측을 낳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조금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패턴에서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잘 납득이 안 가고요. 기자들하고 만일에 지금 보도하신 것처럼 약속을 미리 했다고 그런다면 더욱 그렇죠. 우리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지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민한 그 대화가 있었거나 혹은 뭔가 좀 그 대외 비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편집하거나 아니면 기자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했을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통일부 측에서 이 관련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잘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하플 소식도 만나보시죠. 서울의 최대 놀이동산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한 곳인 이곳의 드롭 놀이기구가 기존의 2배에 가까운 높이로 이거 보세요. 끊임없이 올라가죠. 리뉴얼됐다는 소문이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놀이동산의 공식 SNS에 올라온 약 40초 분량의 영상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영상 속 놀이기구의 높이가 거의 하늘끝까지 닿아 있고 공중근해로 보이는 장치가 설치돼서 고공에서 회전하는 모습까지 담긴 겁니다. 하지만 원래보다 과도하게 높아진 탓에 과연 이 영상 속 드롭 놀이기구가 실제로 있는 건지 진위 여부에도 뜨거운 관심이 몰렸는데요. 놀이동산 측이 확인한 결과 해당 영상 지금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하도 지금 이게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취재해서 가짜라는 거 좀 판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가짜예요. 놀이동산 측은 이 페이크 영상이 어떻게 공식 SNS에 게재되는지 파악 중이며 영상과 같은 드롭 놀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 정말로 저는 정말 없다. 이거 무서워서 하겠어요. 이거 못 타요. 누리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고액 강연료 논란이 불거졌던 김재동을 비롯해 김어준, 주진우 씨 등 지자체 고액 강연료 실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1.4%에 불과한 논산시가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각각 1,000만 원, 1,620만 원의 혈세를 들여 김재동 씨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불한 게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었다며 김재동 씨는 물론이고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 등 일부 인사들에게 주어진 강연료가 과연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재동 씨의 강연료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방송인 김어준은 진보는 가난하다는 쌍팔년도 프레임이라며 출연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보수가 이걸 문제 삼는 자체가 이해한 겁니다. 상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기업에게, 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라는 게 보수의 시장 경제론 아니에요?
같은 강연에 같은 강연료도 줬다. 이건 더 웃깁니다. 가수가 평생 같은 곡을 부르는데 그럼 출연료를 첫 번째 공연 때 한 번만 받습니까? 매일 같은 업무를 하는 직장인은 첫날 하루치만 급여 받아요? 웃기지 좀 말자. 진짜 김어준 씨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들을 때 그냥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과 끝을 이제 듣지 못하고 저 얘기만 들었을 때 뭐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장 가격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의 지금 20년 차인데요. 시장 가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 가격 때문에 그런 우리는 이쪽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장관이 제가 강의를 갈 때도 그 표를 보여주세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도 50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단가는 어렵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그 집단에서의 시장 가격은 그러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씨가 지금 네. 발언을 한 발언이 지금 공무원의 어떤 시장 단가라는 말은 쏙 빼고 네. 본인이 뭐 기업에서 받든 뭐 방송국에서 받든 그 논리를 지금 묘하게 지금 일치시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다 보면 맞는 말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제를 띄웠던 사람들이 말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동문서답하고 있다? 든다라는 게, 예, 그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당에서 지금 좌파 뭐 있는 분들에 대한 강사들을 이렇게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우파도 같이 조사해서 좀 동등하게 보여주면은 예. 일반인들이 받아봤을 때는 훨씬 더 그래 맞아라고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니 시민 혈세로 돈잔치 해놓고서 무슨 시장 가격 운운합니까? 제가 이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연봉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도 뭐 장관하던 자치단체장이 오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도 무지게 뭐 자치단체장이 되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월급을 받아야 돼요. 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니 뭐 LG니 이런 데서 사장을 할 때는 사장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느냐에 따라서 사장 연봉이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런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강사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왜 다른 강사들은 10만 원 단위로 하다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미처 몰랐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재능 기부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뭐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발전하겠다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적반하장이잖아요. 적반하장이다. 시민 혈세로. 그래서 제 얘기는 조사하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강연에 똑같은 프로그램에 다른 강사들은 어쨌는데 유독 김재동이나 이런 분들이 달리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 강사료를 공무원이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을 했대요. 우리는 이 정도 받아야지 갈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조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그 지자체당의 소속 당들이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게 명명백백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전쟁이 갈라놨던 연인이 75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1944년 첫 만남 당시 24살 청년과 18살 소녀였던 미국인 카라 트로이 로빈스 씨와 프랑스인 자닌 피어슨 씨 헤어진 지 75년 만에 백발이 성성한 90 넘는 노인이 돼서 다시 만났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전한 이 로빈스는 우연히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이 피어슨과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는데 한창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이 전쟁이라는 벽에 부딪혀 2달 만에 헤어지고 말았고 평생 전쟁통에 헤어져서 그리운 마음을 안고 살다가 75년 만에 이렇게 재회를 한 겁니다. 그가 살아서 꼭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여성, 그리고 그의 사진까지 간직하며 언제 돌아올지 기약 없는 그와 대화하려 영어까지 공부를 했다는데요. 이 남자도 남성도 항상 당신을 사랑했다. 당신이 내 마음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여성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과 부인을 잃고 현재 홀로 살고 있다는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지만 두 분의 마음은 아마 24살 청년과 18살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간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뭔가 뭉클하고 애틋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